자, 보겠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일정이 있었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 그가 묻혀있는 봉하마을을 찾았고요. 진도 팽목항으로 향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턱받이에서 퇴주자 논란이 계속 있는데 이게 과연 검증인 것인지 트집인 것인지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취재한 최지원 기자 좀 나오셨는데 오늘 일정 좀 저희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야말로 지금 이 전국을 횡단, 종단, 종횡무진하고 있는데 네. 어제는 이제 부산과 거제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김해 한옥체험관에서 1박을 했고요. 이어서 이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했었고 네. 곧바로 진도 팽목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특히 이제 진도 팽목항 갔을 때 눈길을 굉장히 많이 끌었거든요. 자,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 저희가 영상을 좀 봤더니 너무너무 기자들이 많아가지고 잘 저희가 카메라에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어쨌건 근접 취재가 너무 강하게 진행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장면인 거죠? 조 기자, 예. 네, 이 진도 팽목항에서도 사실 오늘 행보가 이 반 전 총장이 강조했던 대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기점이었는데 가는 곳마다 이 일부 시민단체들의 피켓 시위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현장 통제도 잘 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반 전 총장이 도착을 했을 때 당초 분향소부터 들리지 않고 가족들부터 먼저 만나겠다고 했는데 네. 분향소를 기습 방문하는 바람에 취재진과 일부 시위단체들이 갑자기 이 100m가량을 이동하면서 또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었고. 근데 시민단체가 항의를 했다는데 그건 왜 한 겁니까? 일단 이 반 전 총장이 대통합을 내세우고 진도 팽목항을 방문을 했는데 네. 이 여러 가지 이 진도 그동안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고 세월호 사고 당시에도 추모 메시지 같은 거 명확되지 않았었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세월호는 잘못됐고 정부가 아이들을 죽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선명한 메시지를 내놓으라. 그래서 항의한 거다 그 얘기입니까? 오늘 관련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네, 이 세월호 참사 당시 이 미수습자 가족들을 만났는데요. 네. 미수습자 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정부 대처에 대한 아쉬움을 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세월호 참사 당시에 정부가 좀 더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대응을 했다면 더 많은 생명 구하지 않았었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정부가 더 신속하게 대응했더라면 더 많은 생명을 구했을 것이다. 좀 평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장 차장. 네. 사실 이제 팽목항에 대해서 그리고 저곳에 갔을 때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얘기를 어떻게 꺼내느냐에 따라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정치인으로서의 스탠스 같은 걸 많이 엿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세월호는 단순히 하나의 사고가 아니라 이 국가 시스템이 붕괴된 것이다라고 느끼는 국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무너진 대한민국 국정 시스템을 어떻게 바로 세울 건지 그 비전을 이제 제시할 수 있는 그 현장이기 때문에 반 총장이 과연 어떤 메시지를 꺼내놓을 것이냐 상당히 좀 많은 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반기문 총장이 내세운 얘기는 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인양하도록 노력하겠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원인에 대한 얘기보다는 네. 앞으로 사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에서 약간 좀 김 빠진 그 메시지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저렇게 갈 때는 사실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세심하게 고려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7시간 사전 이제 탄핵 사유까지 됐는데 관련된 얘기 전혀 꺼내지 않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피해자들의 얘기를 듣고 피해자들의 네. 요구사항을 청취하는 데 집중을 했거든요. 그리고 박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말씀하신 대로 없었습니다. 이 정치적인 논란을 최소화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집중하는 모습을 좀 더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미스터 반 스탑 쇼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쇼하러 돌아다니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반기문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피켓을 들고 다니는 모습을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이 반 총장이 팽목항에 간 이유를 자신의 육성으로 정확히 국민에게 전달을 하지 않고 저렇게 방문만 하고 돌아온다라면 가지 않은 것만 못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갔을 때는 내가 왜 팽목항에 왔고 팽목항에서 느낀 것은 무엇이고 이걸 앞으로 정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바꿔나가겠다. 이런 선명한 메시지를 기대하고 있는 국민이 많다는 것을 이 반 총장과 그 주변 사람들이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부 항에서 정치쇼 그만하라.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를 겪은 가족들에 대한 아픔과 위로의 마음이 없지만 그냥 보여주려고 오늘 쇼를 하지 마라.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반기문 지금 이제 네. 전 유엔 사무총장이 지금 네. 양쪽을 다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노무현 재산도 갔다가 네. 뭐 팽목항도 갔다가 또 천안함도 갔다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반기문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도대체 어떤 정책을 펴려고 하는 건지 네. 과연 팽목항에 온 거는 진짜로 세월호의 그런 유가족들을 진심으로 과연 위로할 그런 마음이 있는 건지, 그리고 세월호는 어떻게 평가하고 과연 정부의 대처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이런 데에 대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잘 얘기를 안 한 거거든요. 그냥 네. 와서 위로만 하고 분양만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의구심, 이런 것들 때문에 저기에 세월호에 계속적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이제 교육해서 그 공항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정치 교체를 하겠다. 네. 또 통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여러 곳을 전국을 돌아다니고 하는 것을 뭐 나쁘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자체로 끝난다고 한다면 정치 교체도 되지 않고 또한 또 통합도 과연 될 것인지 의문입니다. 실제로 어떤 장소에 간다고 한다면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 의미에 걸맞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대선 주자로서의 의미이고, 또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 장소에 특별히 가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 전국을 이제 돌면서 그 장소에 가는 것 자체로만 이제 의미를 둔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그렇게 유엔 사무총장을 했다고 해서 맹목적인 지지를 하지 않거든요. 구체적으로 반기문 전 총장이 어떤 인물이고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된다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철학이 무엇인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에 대한 해답은 아직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궁금한 것이, 사실은 이제 캠프라는 것이 차려졌고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돕는다고 하는데요. 준비가 덜 된 겁니까? 아니면은 아직은 저 자리에서 뭔가 논쟁적인 얘기를 안 하는 게 더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저는 일단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데요. 네. 준비 부족일 수도 있지만 후자일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좀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국내를 비운 지 10년 만에 귀국을 했기 때문에 네. 그동안 한국 사회가 아팠던 현장, 네. 그 현장들을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안보적으로는 천안함의 그 현장을 찾은 거고요. 네. 또 국가 안전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세월호 현장을 가는 거고, 네. 그다음에 거제는 한국 경제가 지금 기울고 있는 현장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대구 서문시장도 간다는데 민생 현장도 방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 지역을 돌아보고 네. 이 메시지를 지금 당장 그때그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월 25일에 이 관훈클럽 토론이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 관훈클럽 토론을 통해서 이 정치인 반기문, 또 네. 대선 예비 후보 반기문으로서의 자기의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이 현장을 지금 돌고 있다. 이렇게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예, 반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 귀국길 인터뷰에서 본인을 규정할 때 진보적 보수주의자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진보적 보수주의자. 예. 그 중도층과 보수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선택한 선택으로 보이는데, 네. 이 얘기인 즉슨 진보 보수 양쪽을 모두 챙겨야 함과 동시에 양쪽 모두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어느 한쪽으로 선명한 메시지를 못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작지만 의미 있는 정치적 실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상하게 행사를 하고 일정이 계속 반복될 때마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반기문 총장 이게 뭡니까? 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절한 검증인지 사실관계가 잘 짚어졌는지는 참 좀 따져봐야 될 문제거든요. 저희가 먼저 선영을 찾았을 때 있었던 퇴주잔 논란이라는 것을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잠시 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든 고향여 자, 그러니까 하정대 부국장께 좀 논소리님께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처음에 잔을 돌리고 뭐 뿌리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뭐 다양한 그 의례라는 것이 있는데 저런 걸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 퇴주잔이란 말부터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성묘를 하러 간 거니까 네. 기본적으로 음식을 놓고 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저기에 있었던 음식 그리고 술은 이제 그 묘소에 이제 술 같은 경우는 특히 묘소에 이제 뿌리죠. 지금은 이제 음식은 잘 안 뿌리는데 멧돼지 때문에 잘 안 뿌리는데 과거에는 음식도 같이 많이 뿌렸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저기에 나온 화면만 가지고는 저게 편집이 돼 있어 가지고 네. 과연 바로 그 절을 하기 위해서 놓은 술을 바로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그분이 명확치가 않은데 지금 보죠.
자, 술을 따라서 놓고 지금 저 부분이 중간에 생략이 된 것 같은데 오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페이스북을 오늘 새로 개설을 해가지고 저거에 대해서 다시 해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해명했냐면 사실은 절을 하고 일부 술을 묘소에 뿌린 다음에 내가 마신 것이다. 그리고 네. 그 마신 것도 거기에 있는 그 고향에 있는 분들이 마시라고 해서 마신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안 뿌리고 마신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잔을 받은 다음엔 저 선친께 또 조상께 먼저 뿌려서 드시도록 하고 원래는 다 마시는 게 뿌리죠. 대부분은 다 순서인데. 뿌립니다. 거기서 마시지는 잘 않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 총장 측에서 다소 억울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도 현장에서 지켜봤을 때는 저 옆에서 이 제사 과정을 도와주는 최재형 기자가 현장에 갔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옆에서 이 제사 과정을 도와주는 집사분이 먼저 이제 잔을 주고 그 잔에 술잔 채우죠. 그러면 그 잔을 이 차례상 위에 몇 바퀴 돌린 다음에 다시 건네줍니다. 그러면 집사가 그 건네받은 술잔을 이 성모에다 뿌리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SNS상에서 논란이 된 영상에는 그 부분만 따로 편집이 된 상태에서 마지막에 절을 하고 음복하는 과정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네. 분명히 뿌리긴 뿌린 다음에 마시게 됐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일단 그 집사가 건네준 술을 받고 이걸 이 잔을 묘소에다 뿌린 다음에 다시 잔을 채워서 차례상에 올린 뒤 이 반 전 총장이 2번 절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차례상에 있었던 잔을 음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누리꾼 반응 보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한국 문화를 잘 모르면서 꼭 마치 외국인을 표현하듯 했는데 한국 대통령으로 되려고 합니까 했는데 이렇게 제사를 집에서 잘 안 지낸 분은 저런 절차 잘 모를 것 같은데 어쨌건 저런 것 때문에 대통령 자기가 없다는 소리를 인터넷에서 누군가 하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악마의 편집을 했을 수 있는 거죠. 네. 현장에 다녀온 기자는 이 제례 절차를 충분히 보고 이 퇴주잔을 묘소에 뿌린 다음에 이제 음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렇게 SNS상에서 비판하는 사람은 그런 과정, 그러니까 제례를 지내는 모습은 다 생략하고 술만 마시는 장면만 짧게 편집을 해서 네. 아니 도대체 퇴주잔을 왜 그 조상에게 주지 않고 자기가 먹느냐. 네. 우리나라 예법도 모르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려고 하느냐. 저것은 이제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악마의 편집을 했을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 반응을 내놓은 사람은 네. 저거 자칫 원본을 가지고 자기가 그대로 편집을 한 다음에 저렇게 반응을 내놨다기보다는 네. 이미 편집된 동영상을 보고 오해를 해서 아마 저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충북의 꽃동네, 제가 아까 꽃마을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꽃동네가 정확한 표현이죠. 그곳을 찾았을 때 이제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에게 이제 죽이나 미음을 떠먹이는 장면이 있었는데, 자, 그 장면 저희가 사진을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실제 음성이 꽃동네 쪽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사진 먼저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그쪽에 이제 공모를 담당하는 마테오 수사가 계신데 그분 설명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먼저 논란이 됐던 그 장면 먼저 보고서 마테오 수사 얘기를 좀 들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턱받이 논란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최정 기자. 예, 그렇습니다. 이 음석 꽃동네를 방문했을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지금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턱받이를 하고 있죠. 저기 수녀분께서. 근데 저걸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근데 사실 그 전부터 수녀분들께서 설명하시기에는 네. 그런 분들이 있으면 본인들도 저렇게 턱받이를 하고 이렇게 그 어르신들에게 음식을 건네드리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라고 설명을 그러니까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먹다 흘릴 가능성은 저 할머니께 있으니까 저 턱받이를 할머니가 해야지 왜 반기문 사무총장이 하냐 그 얘기죠. 그렇죠. 원래는 기본적으로 저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팔다리를 잘 못 움직이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분들한테 음식을 이제 먹여드리는 거니까 혹시라도 먹여드리다가 그 음식물이 옷에 묻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분한테 원래는 해드려야 되는 건데 당시에 저기에 있는 수녀님이 네. 반기문 총장하고 그다음에 저기 있는 사모님한테 하시라고 했기 때문에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내 옷에 혹시라도 묻을지 모르니까 내가 하겠다 한 게 아니고 하시라고 해서 했다고 한 걸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수녀님이 좀 거기 있는 그 음식을 먹는 그 할머니한테도 해드리고 같이 해드렸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한화그룹의 김승현 회장인데 수년 전 장면입니다만 뭔가 좀 입긴 입는 것 같군요. 또 하나 저렇게 이제 턱받이 논란뿐만 아니라 그 각도도 좀 논란이 됐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모습을 돌아가 보면
저러다 혹시라도 좀 막히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왜 침대에 갖고 놀리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자, 마테오 수사를 저희가 직접 통화해서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통 뭐 밥 먹여드리고 하면 앞치마를 하거든요. 네. 그 담당 수녀님이 네. 전에 이제 새로 며칠 전에 서울에 가서 사다가 놓은 이제 그게 원래는 그 턱바지 용이에요. 아, 예. 턱바지 용인데 앞치마로도 쓸 수 있는 무릎까지 내려오는 한 번도 쓰지 않은 그 사다 놓은 걸 우선 거기에서 2개를 빨다 준 거예요. 네. 예. 근데 그분이 반청장님은 또 이제 우리 수녀님이 이거 입으라고 하니까 입고 아. 그리고 그 침대도 눕혀 있다 그랬잖아요. 네. 예. 이거를 좀 올렸어요. 네. 올리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네. 몇 단 못 올렸어요. 네. 네. 그걸 또 위에서 사진을 찍으니까 완전히 누워있는 것처럼 보였죠. 자, 지금 마테오 수사와 통화한 것은 채널A 사회부의 장기우 기자, 충북 주재 기자가 통화를 한 내용 저희가 좀 소개를 드렸는데, 결국 글쎄요, 이걸 논란은 계속됐고, 이제 반기문 총장 저게 엉터리다 이런 논란이 계속 이어졌는데, 아마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작은 것들 파고드는 것들은 아마 대선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많아 보이죠. 일단 저런 것은 이제 유명세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세금을 내는 건 아니지만 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보니까 조그만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도 현미경을 들이대듯이 이제 들이대서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실제로 그 음성꽃동네의 경우에는 네. 수녀님이 입혀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오신 손님의 어떤 네. 정장이 버릴 것을 염려해서 네. 입혀줬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오신 손님을 예우하다가 보니까 반 총장이 그걸 옷 버리니까 옷을 입혀주세요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과공 비례가 결과적으로 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더 본질적인 정치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지영 기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어제 기자들 만나서 얘기하다가 나 정당에 좀 들어가야 되겠다, 돈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예, 일단 이 기자들과 치킨과 맥주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왔던 얘기였는데요. 본인이 얘기하기로 일단 지금까지 대통령 된 사람들 중에 당이 없었던 사람은 없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나는 지금 당과 세력이 없다. 당이 없으니까 돈 문제가 매우 힘들다. 사무실을 43평짜리와 32평짜리 2개를 빌렸는데 자동차 2대도 구입을 했고 운전사도 따로 둬야 됐고 비서 항공료까지 전부 내 개인 돈으로 내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난 지금 조직과 세력이 없으니 이끌어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토로였어요. 그러니까 정당이 이제 국고보조금을 받는데 그걸 안 하는 사람은 정말 자기가 생돈, 자기 돈 다 써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예비 후보로 등록도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네.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해야만이 후원회를 결성해서 이 후원금을 거둘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아직 예비 후보 신분도 아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사비를 써서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당이 있는 후보라면 정당의 어떤 활동비를 받아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훨씬 좀 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사실은 좀 의도적인 그런 그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네. 이제 귀국하자마자 각 정당들이 굉장히 좀 영입전이 치열할 것으로 봤는데 또 그렇진 않거든요. 지금 뭔가 거리두기가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그 지금 민주당이나 정의당을 제외한 다른 원내 정당들, 뭐 새누리당이나 뭐 바른정당이나 아니면은 그 국민의당 결국은 자기 자신을 좀 잘 끌어당겨달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니까 18대 대선의 경우에는 400억, 470억 개 쓰고 전액 국가로부터 보존받았거든요. 15% 이상 득표라면 전액 돌려받게 돼 있잖아요. 예, 저거 이제 본선거 얘기고요. 네. 본선거를 할 때는 정당에서 이 대선 선거 비용을 썼다라고 선관위에 신고를 하고 나중에 보전을 받지만 지금 아직 경선도 안 치는 거 아닙니까? 경선 비용은 각 정당에서는 이 기탁금을 걷어서 치르는데 저렇게 반 총장처럼 사인으로 무소속 후보로 있을 경우에는 선거 비용을 다 개인 사비로 치러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것은 그러면 지금 이제 새누리당도 있고 바른정당도 있고 국민의당도 있고 여러 정당 있겠습니다만 그렇다면 반 총장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이제 제가 구장차석께 좀 질문을 여쭤봤는데 생각을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정당에 네. 그 입당하는 문제는 최대한 늦추는 것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른정당도 있고 국민의 정당도 있고 새누리당도 있지만 아직 국민의 많은 지지를 받는 정당들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개인 지지도로만 놓고 보면 지금 문재인 후보와 1위를 다투고 있는 유력 네. 후보인데 만약에 어느 정당을 한 정당을 채택을 하게 되면 네. 정당 지지율이 그만큼 정당 지지율과 이렇게 하향 평준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반기문이라면 일단 입당은 최대한 늦추고 늦춘다. 버티겠다. 네. 네. 만약에 꼭 정당 입당을 해야 된다면
새누리당은 국민으로부터 이 뭐 사실상 정치적 탄핵을 당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네. 당장 이 새누리당에 입당하는 것보다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바른정당이라든지 또는 이 국민의당의 입당을 고려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종대 국장 논설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저희가 이제 다음 생각 좀 정리해 본 거 시리즈를 보여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당을 과연 갈 것인가. 이거는 이제 당을 선택을 한다면 지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올 때도 자기가 네. 진보적 보수주의자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당의 스펙트럼으로 보면은, 국민의당하고 이제 바른정당이 서로 잡아당기고는 있지만은 바른정당이 가장 어떻게 보면 바른정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안보는 정통 보수 그리고 경제에서는 진보적 개혁적인 거를 추진해 나간다고 했으니까 그런 걸로 보면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그쪽에 가장 가까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네. 실제로 네. 안철수 전 대표가 있는 그 국민의당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있는 박지원 지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손학규 씨가 오든 아니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든 누구든지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안철수 실제로 안철수 후보가 될 그분의 생각은 우리하고 좀 생각이 다른 것 같다. 그리고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사실은 별로 국민의당이 이렇게 많이 잡아당기기는 쉽지 않다 하는 거고요. 2월 그럼- 초라는 건 왜 그런 거죠? 그러면 저건 왜 그러냐면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월 25일 날 네. 관훈 토론에서 네. 관훈 토론이니까 거기서 자기의 어떤 비전, 네. 정책 이런 것들을 모두 밝히기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자기의 생각이 어떤 건지 다 알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또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도 네. 바로 그 전날인 1월 24일 날 네. 서울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엽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양쪽에서 서로 끌어당기고 오고 하는 것들이 얘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양쪽 정당, 즉 바른정당 쪽에서도 다음 달 초가 그리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측에서도 여러 전국 순위를 딱 마치고 자기의 생각을 펼친 다음에 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정치 8단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이번에 당대표 되면서 정치 9단을 과연 등극할 것이냐. 박지원 당대표 얘기죠. 국민의당 얘기인데 끌어당겨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밀어내는 듯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오늘도 박지원 당대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비판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장면 소개합니다. 반기문 총장 측은 2년 반 전부터 저희를 접촉한 것은 사실이에요. 반기문 총장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으로는 가지 않겠다. 우리 국민의당을 녹화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뉴 DJP 연합을 희망하고 있더라고요. 경선을 하면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지금 반기문 총장이 MB 정권이나 또는 박근혜 정권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실패한 정권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스럽고요. 또 최근 반기문 총장의 일련의 발언을 볼 때 박근혜 정권의 뒤를 이어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우리와 멀어진 정체성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엔 이제 실제로 문재인 전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10번째 소식을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순리봅니다.